안녕하세요. 나합격 유기농업기능사의 꽃새입니다. 기출문제 2013년도 거 같이 풀어볼게요. 1번. 작물의 광합성에 필요한 요소들 중 이산화탄소, 이 CO2의 대기 함량, 공기 중의 함량은 얼마일까요? 0.03입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외워두시고요. 우리가 더 첨가적으로 외워야 될 거는 대기에서 이제 질소, 산소, 이산화탄소의 구량이 78, 약 80%죠. 산소도 20에서 21% 정도 있고요. 이산화탄소 0.035, 점점 더 많아지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의 비율이 있는데, 토양이랑 비교를 하면 토양 내에 이제 공기를 비교를 하시는 거예요. 토양 공기요. 그랬을 때 산소 같은 경우에는 대기량보다 좀 적고요. 이산화탄소는 대기량보다 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토양 안에는 식물의 뿌리와 미생물들이 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호흡을 통해서 이산화탄소를 내뱉습니다. 그래서 토양의 공기는 대기보다 산소가 훨씬 더 적고 이산화탄소가 조금 더 많은 편이다 라고 상대적으로 대기와 토양을 비교해서 알아두세요. 단일, 중일, 정일 이렇게 구분을 일장에 따라서 구분을 하는데요. 자, 낮의 길이가 길 때 꽃이 피는 식물들은 장일성이라고 하고, 낮의 길이가 좀 짧을 때 꽃이 피는 식물들은 단일성이라고 합니다. 자, 반대로 장일이라는 거는 이제 밤의 길이가 좀 짧은 편이죠. 그러니까 단야 식물이라고 얘기도 하고요. 단일이라는 거는 밤이 좀 길죠. 그러니까 장야 식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중일성은 사실 일장과는 관계없이 다 그거에 관계없이 꽃이 피는 작물들을 얘기하고요. 정일성이라는 거 특정 시간에 이제 꽃이 피는 작물은 이제 사탕수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답은 장일성 식물. 면 토양의 pH가 안정되고요. 석회 자체가 중금속 오염된 토양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산이라고 하는데요. 반대로 종자를 발화시키는 물질은 지베렐린, GA라고 표시하죠.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옳지 않은 것은 4번이 아니죠. 경지 정리를, 땅 정리를 해줘야 되죠. 그래야지 물에 갑자기 많은 피해가 왔을 때 조금 그거를 대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칼륨입니다. 칼륨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은 석교성이 아니라 단백질과 결합된 칼륨은 수용성은 많은데 지효성, 효과가 오래가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종적이라는 말은 재배적인 거예요. 재배적인 방법으로 옳은 것은 했을 때 벼의 경우 육묘한다. 보온 육묘한다. 그러니까 재배적인 방법이죠. 이런 게 경종적 방제고요. 풀잠자리 사육해서 진딧물을 방제한다. 이거는 생물학적인 방제법입니다. 천적 같은 걸 얘기합니다. 천적. 자, 그리고 입병된 개체, 다른 병이 된 개체는 소각한다. 이건 불태운다는 거니까 이건 물리적, 기계적인 방제고요. 맹류 깜명해병 방제가 냉수 온탕침법을 한다. 차가운 물과 따뜻한 물을 이제 번갈아 가면서 이제 그 종자를 담그는 건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물리적, 기계적인 병충해 방제 방법입니다. 기지현상, 왜 기근 이런 말 들어보셨죠? 되게 뭐가 부족하고 어려운 걸 얘기하는데 이 기지, 땅에 힘이 없는 거고요. 땅에 영양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원인이 뭐냐면 토양 중에 특정 어떤 염분이 집접이 되거나 양분이 많이 소모되거나 토양 선충에 피해가 있을 때 그 땅에 힘이 없는 거예요. 반대 여기서 이제 답은 이제 1번 CAC의 증대라는 건데 이 CAC라는 게 뭐냐면 양이온 치원 용량이에요. 토양이 건강한 특성을 가지고 있으면 이 마이너스의 성질이 굉장히 잘 뜹니다. 마이너스의 성질이 잘 뜨면 반대되는 플러스 이온들이 잘 붙겠죠. 그런 것들을 측정하는 그런 기준이 이 CEC, 양이온 치환 용량, 양이온 교환 용량이라고 부르는데 양이온 교환 용량, 이 CEC가 증대가 되면 토양의 양분 흡수력이 좋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기지현상이 일어나지 않죠. 그래서 답은 1번. CEC가 감소되면 기지현상이 원인이 될 수가 있지만 CEC의 증대는 토양이 좋아지는 거예요.
라는 것은 토양의 안에 많은 생물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물, 식물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여기서 미소식물, 작은 식물군 중에 독립영양, 스스로 살아가는 생물들을 녹조류, 규조류, 황조류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답은 녹조류라고 볼 수가 있고요. 여기서 조금 특징적으로 외워두셔야 될 거는 자, 여기 보시면 미소식물 중에 선충 이런 것들도 보시고요. 그 다음에 미소식물군 중에 사상균, 방성균, 세균 이런 것들을 좀 보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상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노는요. 조금 일반 밭과 비교해서 특징이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이렇게 땅이 이렇게 논이 있다. 그러면 여기다 이제 물을 이제 담아두는 거죠. 그래서 여기 땅의 지표면이니까 위에 산소와 공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맞다는 면, 여기 부분은 산화층이라고 보고요. 위쪽은 산화층, 아래는 환원층이라고 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1번 보시면 논토양에는 산화층은 산화 제2처리, 환원층은 제1처리 쌓인다. 요건 맞습니다. 그리고 암모니아 태질소 NH4 플러스 태질소를 주면 산화층에 주면 질화균에 의해서 질산이 된다. 여기 암모니아 태질소를 이렇게 주기 산화층에 넣으면 산소가 풍부하잖아요. 그러니까 산소가 붙게 되는 거예요. 질산 NO3- 됩니다. 그리고 암모니아 태질소를 환원층에 주면 절대적 호기균인 질화균에 받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절대적 호기균인 이 질화균은 어디 있어요? 산화층에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암모니아 태질소를 환원층에 주는 게 가장 그 탈질 현상이 안 일어나게 해주는 방법입니다. 자, 그리고 답은 4번인데 질산태질소, 그러니까 NO3- 질소죠. 이 질산태질소를 논해주면 암모니아태 질소보다 비료 효과가 높다라고 했는데 틀렸어요. 자, 논에서는요 암모니아태 질소를 더 많이 주셔야지 비료 효과가 훨씬 더 높습니다. 그래서 질산태 질소를 주면은 이게 환원층이 많기 때문에 이 질산에서 이제 산소 있잖아요. 이게 환원층에서 자꾸 빼앗겨요. 그렇게 보면 이제 M만 남잖아요. 그러면 질소 가스가 이제 날아가는 탈질 현상이 발생되는 거예요. 그래서 암모니아태 질소 NH4 플러스를 환원층에 줘서 이제 잘 고정될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것은 자 추락 현상이란 말이 나오면 노후와 답이란 걸 꼭 세트로 알아두세요. 자, 이 추락 현상은요 노후와 답에서 일어나요. 답은 4번이고요. 자, 1, 2, 3번은 각각의 그런 논에 대한 특징을 좀 설명해 볼 수가 있어요. 자, 1번은 미숙답에 대한 설명이에요. 괴담의 역사가 짧고 유기 함량이 낮은 미숙답. 그리고 2번은 사질답, 모래가 많은 사질답에 대한 설명이고요. 3번은 염해답, 염분 농도가 많은 그 염해답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추락 현상은요. 이 뭔 말이냐면 벼 생육 후반기에 점차 이 벼가 생육이 빈약해지고 출수 전후에 입이 자꾸 죽었고 입과 이삭이 자꾸 떨어지는 수령이 감소되는 현상을 얘기해요. 이게 바로 노후화됨, 이런 영양분이 자꾸 빠져나간 그런 논에서 발생되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해야겠죠.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 아실 거는 추락 현상은 노후화답에서 노후화된 논에서 많이 발생한다라는 거를 꼭 외워두세요. 네, 앉는 것은 자 사만시대라는 건요 삼국시대 이전에 한반도에 있던 변한 진안에 대한 통칭이에요. 그래서 이 오곡이 보기 피 콩개 이거 5가지입니다. 따라해볼까요? 보기 피 콩개 이 5가지예요. 이거 외워두시고요. 보기 피 콩개 포함이 안 되는 게 뭐죠? 수수죠? 답은 1번입니다. 오곡이라는 게 한자 뜻이 넘어질 도 엎드릴, 복 이런 넘어지고 엎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작물이 쓰러지는 걸 얘기하는데 가장 거리가 먼 건 2번입니다. 밀식한다는 게 빽빽하게 밀식하면은 태풍이 왔을 때 다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적절하게 작물을 재식 간격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키가 작고 튼튼한 품종을 재배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식물은요 사실 키가 너무 크면 좋진 않아요. 네, 그리고 칼륨질 비료를 사용해서 단단하게 만들어내는 게 좋고 규산질 비료를 사용하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질소를 너무 많이 주면 안 돼요.
질소를 너무 많이 주면 안 되고 보통 여기서는 칼륨과 규산의 균형 시비가 가장 좋습니다. 콩으로 재배하는 방식이라서 콩 두이랑 옥수수 한이랑을 재배하는 방식. 문제의 답이 나와 있어요. 교호적입니다. 유재환입니다. 유재환. 그래서 유전성, 재배기술, 환경조건 이 세 가지가 맞아야 되고 이 세 가지가 균형 있게 발달돼야지 최대한 수량을 올릴 수 있습니다. 유재환, 작물 수량 유재환 따라해보세요. 유재환. 용어를 조금 포인트 잡아볼게요. 작물의 광합성, 수분 상실 제어 역할을 하고 결핍되면 생장점이 말라 죽고 조기 낙엽 현상을 일으키는 거, 이게 바로 칼륨입니다. 잘 몰라도요, 여기 수분 상실, 이거 나트륨, 칼륨 이런 전체적인 그런 것들 보셨을 때 이 칼륨 부분이 삼투압 조절을 합니다. 그런 거 생각하셔서 이 문제의 답은 칼륨으로 보시면 돼요. 나머지 이거 다량 원소, 질소, 인산, 칼륨, 마그네슘 요거는 핵심적인 것들을 체크하셔서 좀 보시는 게 제일 좋아요. 3번이에요. 작물 생육이 가능한 범위 온도를 유효 온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유효 온도에는 가장 적합한 온도가 최적 온도예요. 자, 2번 왜 틀렸는지 볼게요. 작물 생육 단계 중 생식 기간 동안에만, 요게 틀린 거예요. 전체 생육 기간 동안, 얘가 처음에 태어났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온도의 총 온도량을 적산 온도라고 해요. 온도. 자, 그리고 2번은 왜 틀리냐면 온도가 1도씨가 아니라 10도씨예요. 10도씨. 10도씨 상승하는데 그런 변화 같은 거의 증가 배수를 온도 계수 Q10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4번 일변화, 일교차라고 얘기하는데 이거의 작물 결실을 저해한다? 이게 달라요. 일변화가 조금 크면은 작물의 결실이 더 뛰어나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꽃도 더 예뻐지고 그런 거는 경우가 있습니다. 답은 1번이 정확하게 제일 맞는 말입니다. 토양의 양이온 교환 용량, 영어로 간단하게 쓰면 CEC인데 전 CEC를 참 좋아해요, 사실은. 양이온 교환 용량의 의미가 뭐냐면 비료 성분을 지닌 힘이 큼을 의미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토양이 그 토양이 가장 잘 드러난 특징을 가지고 있으려면 이 화학적으로 마이너스의 성질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물론 플러스도 있죠. 그쵸? 그런데 이 양이온 교환 용량이 크다라는 의미는 작물 생육에 필요한 영성분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고 여러 가지 양이온이 교환이 잘 일어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양이온 교환이 큰다는 거는 토양학적으로 비료 성분을 많이 가질 수 있다는 거죠. 네, 요거에서 양이온 교환의 큰 의미는 4번, 요거를 꼭 알아두세요. 자, 지금 보시면은 답은 뭐냐면 사실은 3번이에요. 소비 면에서 농산물은 공산물, 이런 뭐 전자기기나 이런 것들에 비하여 수요 탄력성이 사실은 이제 굉장히 작고 공급 탄력성도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이게 뭔 말이냐면은 사실 농산물의 수요와 공급이 비탄력성이라는 뜻이거든요. 표. 농산물이 가격이 오르거나 내리더라도 소비량이 크게 늘거나 줄지 않고요. 또 자연환경의 영향을 받아서 공급량의 변동이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너무 다 비탄력적이라는 거죠. 이게 재배적인 특징이고 답은 3번이 틀렸어요. 자, 1번이 왜 맞았는지 좀 볼까요? 토지를 이용함에 있어서 수학 체감의 법칙이 적용됩니다. 수학 체감의 법칙은 뭐냐면 한계 생산의 감소에 대한 얘기인데, 일정 크기의 토지에 노동력을 추가로 투입해도 수확량의 증가가 노동력의 증가를 따라가지 못한 형상을 해요. 그래서 이 크기의 토지의 크기에 따라서 크기가 아무리 가져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작물 재배는 자연환경 또 기상환경 등의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생산물량 확보가 우리가 계획된 대로 자유롭지가 못합니다. 그리고 노동의 수요도 마찬가지예요. 노동이 굉장히 많이 필요할 때가 있고 또 적게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일용직을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정규직을 뽑기가 굉장히 힘든 그런 불합리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이 사실 쉽지는 않아요. 그런 기회, 그런 것도 많기 때문에 점점 농업에 관련된 사람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죠.
발화율이 80%고 순도가 90%다. 이 경우에 종자의 진가는? 라고 물어봤어요. 발화율이라는 건요, 전체에 이제 종자가 있으면 그 중에 얼마나 싹이 텄는지를 얘기하는 거고요. 순도라는 건요, 전체 종자 중에 내가 목표하는 그 종자가 순수한 비율이 몇 %인지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종자의 진가, 같은 말 용가라는 거는 여기 보시면 종자의 가치를 총체적으로 표시하는 건데, 발화율과 순도를 곱해서 이제 확인을 하는 거예요. 자, 잠깐 볼게요. 둘 다 비율이기 때문에 100으로 나눠줬어요. 그래서 여기 청결률이라는 거는 이제 순도라고 보시면 돼요. 같은 말이 순도, 청결률. 그리고 발화율이라는 거는 이제 전체 종자분의 발화된 종자인 거죠. 그래서 지금 발화율 여기서 한번 보시면 80%고, 순도 같은 말 청결률이죠? 90%죠? 그럼 8, 9, 72, 700, 7200인데 여기서 이제 둘 다 비율이니까 100을 나눠주면은 72%. 답은 4번입니다. 토는 것은, 자, 이제 산성화의 원인, 왜 산성화가 됐을까라고 고민해보면 2번, 유기물의 혐기성, 기체가 많이 없는 거죠. 혐기성 분해 산물로 인해서 토양이 산성화되고, 과도한 요소 비료가 시용이 되거나, 점토 강물이 이제 부셔져서 거기에 따른 알루미늄 이온이 가수 분해가 될 때 이 수소 이온이 많이 발생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토양이 산성화되는데, 이거의 결과로 인산 이온이 불용화돼요. 자, 인산이 뭡니까? 3대 비료 중에 하나잖아요. 3대 비료 N, P, K인데 이 인산 이온이 토양이 산성화가 되면은 식물이 이용할 수가 없어요. 이 토양 입자에 딱 붙어가지고 잘 못 써요. 그렇기 때문에 토양을 약간 중성화 시켜줘야 이 인산 이온이 잘 돌아다니는데, 토양 산성화의 이 1번 같은 경우에는 토양 산성화의 원인이 아니라 산성화의 결과로 인해서 인산이온이 불용화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이 중 바이오매스, 이런 게 뭐냐면 헥타르당 생체량입니다. 그러니까 양이 많은 게 뭐냐 라고 묻는 건데, 토양 내 미생물 크게 4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사상균, 같은 말로 곰팡이에요. 곰팡이. 균이라니까 이제 정말 세균인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 사상균은 곰팡이, 그 다음에 세균, 방성균, 조류가 있습니다. 이 생체량이 가장 큰 거는 사상균이에요. 무겁다는 뜻인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양이 많은 거는 세균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묻는 건 바이오매스량, 생체량이 큰 건 무엇이냐? 라고 물었으니까 사상균입니다. 사상균. 부셔지는 거잖아요. 그쵸? 그랬을 때 지형 조건이 너무 가파르거나 아니면 기상 조건이 너무 안 좋아서 부셔지거나 식물 생육에 의해서 부셔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 화학적인 거는 이제 토양 반응, 양이온 치환 용량, 이런 토양에 모이지 않은 화학적인 조건들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토양의 침식보다는 그 토양의 세부적인 그런 내용물에 관한 것들이 많이 영향을 미치니까 1번은 적극적으로 영향이 없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고요. 나머지 것들은 이제 이거에 따라서 토양 침식이 더 크게 이루어지던지 그런 것들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호흡을 하기입니다. 호흡을 한다는 거는 산소를 들이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내뱉죠. 그래서 이산화탄소를 내뱉으면서 훼손이 심화돼요. 초년동물이 왜 훼손된가 봤더니 이거 관계 깊은 풍화작용이 뭐냐면 탄산화 작용이에요. 여기 보시면 CO2에 C, 탄소 있죠? 그래서 석회암지대에서는 CO2가 물에 녹아서 탄산이 되고, 이게 해리되면서 수소이온이 생긴다. 이것에 의해서 수소이 생기고, 이와 같은 탄산에 의해서 물에 잘 녹지 않는 암석을 녹이게 되는 화학적 풍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탄산화 작용은 화학적 풍화작용이다 라고 알아두시고, 나머지 가수분해, 산화작용, 소화작용도 다 화학적 풍화작용이에요. 그 중에서 24번은 탄산화작용을 물어보는 내용입니다. 인 것은, 자, 우리나라 밭토양은요, 곡간지, 산이 굉장히 많아요. 산꼭지와 같은 경사지에 많이 분포되어 있고요. 토성별로 분포를 보면 세립질이 조립지보다 더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밭토양 자체가 저위 생산량이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퇴비랑 비료도 많이 쓰는 편이고요. 그리고 밭토양은 산화 상태예요. 자, 산화 상태라는 건 뭐냐면 산소가 있는 거죠. 환원 상태가 많이 되어 있는 건 논토양이에요. 논이 물로 담아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기가 많이 이제 있을 수가 없고, 특히 산소가 많이 부족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밭토양은요, 산화 상태이기 때문에 유기물의 분해가 논토양보다 빠릅니다. 그래서 호기성 미생물에 의해서 유기물이 분해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밭토양은 산화 상태이므로 유기물의 분해가 논토양보다 빠르다가 정답인 내용입니다. 을 많이 사용한 토양의 보비력이 높은 이유는, 자, 보비력이라는 거는 비료를 보유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자, 토양 자체가 비료를 많이 보유할 수 있으면 좋겠죠. 그쵸? 그 완충도 좋고 토양이 급변하지가 않는데, 유기물을 사용했을 때 왜 보비력이 높아질까 했을 때 답은 4번이에요. 볼게요. 유기물은 전기적으로 비료를 흡착하는 능력이 크기 때문에 라고 보는다. 그러니까 이 유기물이 CEC, 양이온 치환 용량을 높여요. 그래서 이 유기물 자체가 토양에 그 화학적이거나 물리적인 성분을 좋게 만드는 그런 영향을 끼칩니다. 그죠? 토양 알갱이가 잘 뭉쳐있는 구조를 얘기하는데, 자, 이거에 대한 설명으로 거리가 먼 것은 답은 3번입니다. 식물 뿌리가 완전히 분해되면서 생긴 탄산을 이해한 게 아니고요. 여기 보시면 이 유기물질의 수산기나 카르복시기가 점토광물과 결합해서 입단을 형성한다고 되어 있어요. 탄산이 이해한 게 아닙니다. 자, 다른 것 잠깐 같이 볼게요. 양이온이 점토입자와 점토입자의 사이에 흡착되어 입단을 형성하기도 하고, 또 폴리비닐, 크릴륨 같은 물질들이 입자를 점착시켜서 입단을 형성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입단 구조를 만드는 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계속적으로 말했지만 산화층, 환원층이 있잖아요. 그쵸? 그리고 이 환원층은 이제 담수 상태에서 발생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산소가 부족해요. 그래서 호기성이 아니라 혐기성 미생물의 활동이 증가합니다. 반대로 밭토양은 논토양과 비교했을 때 이거는 이제 물로 가득 차 있지 않기 때문에 호기성 미생물의 활동이 증가한다는 거고요. 그래서 정확한 답은 여기 답은 1번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물기가 가득한 지역에서 생성된 포드졸 토양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답은 이제 1번입니다. 요게 그림이 잘 나와 있는데 포드졸 토양에 대한 특징을 물어보는 거예요. 포드졸 토양은 용탈층과 집적층이 확연히 구분되어 있어요. 자, 우리 토양 단면을 얘기했을 때 위부터 O, A, B, C, R 이렇게 위에서부터 순서를 했을 때 유, 용, 집, 모, 암 이렇게 해서 유기물층, 용탈층, 집적층, 안반층 이렇게 순서로 유용집모암 이렇게 오제층, 안반층 순서로 외우는데, 이 포도주의 토양에는 이 보면은 이 용탈층과 집적층 A랑 B층이 굉장히 특징이 확연하게 구분되어 있고요. 이 용탈층에는 이제 규산이 많이 남아 있고, 집적층에는 이 철과 여기 알루미늄이 많이 집적되어 있어요. 요거는 포도조라의 특징입니다. 좀 이따 토양 단면에 대한 얘기 나오는데 O, A, B, C, R 유용, 진모, 암 이거 다시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뒤에 가서 채도를 나타내는 거는 무엇이냐 봤을 때 이런 표시가 나왔을 때 앞에는 색상이고요. 색, 그 다음에 명, 그 다음에 채입니다. 7.5-8R이 이거의 세계에 대한 얘기고요. 이 7이 명도, 2가 채도입니다. 그래서 이 채도에 묻는 건 이거 2니까 답은 4번이에요. 자, 산성화되면은 안 좋아요. 그쵸? 자, 그래서 보시면은 첫 번째, 미생물의 활성이 감소되고 인산이 불용화돼요. 자, 그리고 인산이 불용화된 거 아까 얘기했었지만 인산이 중성 정도에 있을 때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는데 이제 토양 안에서 입자에 떨어져서 식물이 이용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토양 알갱이에 딱 붙는다는 거. 그리고 알루미늄, 철 이런 것들 유해 금속이 농도가 너무너무 증가해서 식물의 생육에 방해를 해요. 1, 2단번이 산성화됐을 때 나쁜 현상에 대한 설명이에요. 4번은 탈질 반응에 대한 질소 증가는 이게 논토양의 환원층에 대한 산화환원층에 대한 얘기예요. 탈질 반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산화층에 이 산화층, 환원층 이렇게 했을 때 질산태 질소 있죠? NO3-를 이제 비료를 시비했을 때 거기에 이제 환원층에 줬을 때
질소한테 질소를 환원증을 줬을 때 이 산소를 막 뺏기면서 질소가스가 막 나갔을 때 이 탈질 현상, 질소가 기껏 줬는데 질소가스가 빠져나가는 현상을 탈질 현상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것들은 이제 논토양에 대해서 나왔을 때 많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에서 묻는 토양이 산성화됨으로써 발생한 현상이 아닌 것은 4번이 정말 관계가 없는 얘기입니다. 그 답은 4번이에요. 무엇일까요? 입자 밀도는 뭐하면요, 고상 자체, 알갱이 밀도를 얘기해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2.65입니다. 요거는 꼭 외워두세요. 이거 거의 이제 평균적으로 2.65라는 거 많이 되고, 부식이 많게 되면은 조금 낮아져요. 네. 이게 가장 좋습니다. 요거 외워두시고, 중요한 게 뭐냐면 유기염소계 살충제예요. 유기염소계는요, 염소와 탄화수로 환경오염 물질 중에 가장 오래 남는 살충제예요. 옛날에 DDT가 많이 썼는데 이제는 못 쓰게 하거든요. 그 이유가 유기염소계 살충제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답은 4번이에요. 이런 문제만 나오면 땡큐죠. 균근이라는 거는 진균, 곰팡이에요. 곰팡인데 식물 뿌리와 공생하는 곰팡인 거예요. 진균의 균과 식물 뿌리의 근을 합친 말로 곰팡이의 균사와 식물 뿌리가 함께 공생하는 걸 얘기해요. 외생균과 내생균을 구분할 수가 있는데, 외생균은 세포 주변의 균사가 감싸는 형태로 다양한 물질 교환이 일어나고요. 내생균은 균사가 식물의 세포벽을 뚫고 가서 이 세포막을 밀면서 균사막을 이루는 걸 말해요. 그래서 답은 이제 1번 하는데, 대부분의 세균이 아니라 이제 곰팡이, 진균이라는 걸 알아셔야 돼요. 다른 건 다 맞습니다. 물기가 굉장히 많은 물을 얘기해요. 습답은 이제 지하 수위가 높고, 지하 수위가 높다는 말이 무엇이냐면 평지가 있잖아요. 그럼 밑에 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물의 높이가 요렇게 밑에 아래에 있으면 지하 수위가 낮은 거고요. 물의 높이가 이만큼 높이 있으면 지하 수위가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습답이라는 거는 물이 많은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지하에 물의 높이가 위에 높은 편인 거죠. 지하 수위가 높다라는 거는 물이 많다. 작물의 뿌리 기준에서 물이 많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습답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습답은 지하 수위가 높고 계속적인 담수, 물이 담겨져 있는 상태로 회색깔이 돼요. 산소가 부족하니까 회색깔이 되고, 회색이 글레이죠. 글레이층을 띠고 산소가 부족하고, 그래서 환원 상태. 환원이라는 게 산소가 부족한 건 환원인 상태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초기에 이 습답은 질소 흡수가 굉장히 빠르지만 후기에는 호흡도 못하고 이러니까 흡수가 저해돼서 추락 현상이 많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추월 합성이 발생되는데, 여기서는 그 중금속 다른 용출되는 거는 아니에요. 이런 거는 산성 토양을 얘기하는 거고, 여기서 습답의 특징은 환원 상태고 추락 현상이 발생되고 토양 색깔이 회색하다. 요 특징적인 거를 알아두세요. 구조를 잘 발달시켜야지 토양의 물리적인 그런 성분이 좋은데, 이거의 발달과 유지를 위해서 농경지 관리 대책으로 활용할 수 없는 것은 답은 4번이에요. 토양 경운의 강화? 경운이라는 거는 땅을 가는 거잖아요. 이 사실 농업 분야에서는 적당한 게 굉장히 중요해요. 강하라는 게 아니라 적당한 경운이었으면 이것도 맞았을 거예요. 근데 강하라는 건 경운 심하게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입단 구조, 태양 구조를 알갱이를 발달시키려면 적절한 경운이 중요합니다. 층위, 토양 단면 구조를 지표부터 지하선으로 옳게 나열한 것을 보시면은 토층이라고 볼 수도 있고 토양 단면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지표만이 있고요. 밑으로 이제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제 보시면 맨 위에 층은 영어로 쓰면 5층, 그 다음 아래층 A층, B, C, 이제 R 이렇게 순서대로 영어로 할 수가 있고요. 5층은 보시면 유기물층, A층은 용탈층, B층은 집적층, C층은 모재층, R층은 안반층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 순서대로 OA, BC, R 이렇게 외우시고요. 이 한글도 같이 외워주세요. 유용, 진모, 암, 유용, 진모, 암. 속하지 않은 것은 물에 의한 풍화가, 기계적 풍화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보시면 운반을 일으키기 위해서 쌓이기도 해요. 그쵸? 그런데 이 합성이라는 거는 기계적 풍화가 아니라 화학적 풍화예요. 우리가 왜 풍화가 세 가지가 있었잖아요. 기계적 풍화,
화학적 붕화, 생물학적 붕화가 있는데 이 물은 사실은 이 두 가지 다 해요. 기계적 붕화도 하고 그 다음에 화학적 붕화도 해요. 그런데 이 합성정의와 아마 화학적 붕화 내용인데 여기서 1, 2, 4번, 3번은 기계적 붕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거가 뭐냐면 중경, 사이가르의 일종으로 여러 가지 작물의 뿌리 주기를 고정해서 이제 풍무에 대한 저항력이 증대되는 걸 말하는데 배토, 그 흙을 덮어주는 걸 얘기해요. 자, 흙을 덮어주는 작물이 뭐가 있냐면 파, 토란, 감자가 있습니다. 왜 흙을 덮어주냐? 왜 노동력을 발휘해서 작물을 덮어주냐면 파 같은 경우에는 왜 파의 그 흰 부분 있잖아요. 그쵸? 그런 거는 이제 흰 부분이 사실 여기 영양가도 많고 맛있어요. 그게 이제 연백 효과를 위한 거거든요. 이게 거기 이제 흙을 덮어주면 이제 광합성은 안 보게 되니까 거기가 하얀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렇게 일으키고 감자 같은 경우에도요. 이게 햇빛에 방치게 되면 초록색으로 돼요. 솔라닌이 생성이 됩니다. 독소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방지하는 역할을 위해서 배토, 흙을 덮어주는 걸 실시합니다. 또한 사육 조건에 해당되지 않은 것은 딱 봤을 때 가축봉지라는 거는 그 가축이 아주 편안하게 생활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축사 바닥은 딱딱하고 건조할 것. 이게 과연 동물이 좋을까요? 그렇지 않죠. 답은 1번이에요. 1번이 나오면 땡큐입니다. 땡큐. 자, 다른 거 좀 볼까요? 충분한 휴식 공간을 확보할 것. 그쵸. 가축이 편안하게 살려면 충분한 면적이 확보되어야 돼요. 사료와 음수, 물이 접근 용이해야 되겠죠. 그리고 청결하고 그 다음에 깨끗하게 되고 소독해야 되는 거. 이게 굉장히 이제 가축이 좋겠죠. 그래서 1, 2, 3, 4번은 다 좋겠다고 보시는데 바닥이 딱딱한 게 아니라 굉장히 이제 폭신하거나 그런 게 보조되는 그런 것들이 있어야지만 가축복지에 알맞은 그런 사육시설입니다. 재배 방법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화학비료의 사용은 금지한다. 맞아요. 화학비료는 절대 금지입니다. 유기합성 농약의 사용 금지한다. 이것도 맞아요. 식물성 작물은 금지한다. 식물성 작물이 뭔 죄가 있을까요? 식물성이라는 건요. 윤작할 때 많이 해요. 네, 무 같은 거 있잖아요. 땅을 깊게 파주는 자연적인 재배적인 경운인 거죠. 그쵸? 그래서 식물작물 재배 금지하는 게 아니라 허용하는 겁니다. 윤작에 의해서. 그 두가작물, 콩가작물, 그래서 이제 뿌리옥 박테리아 이런 거 생각해서 그 두가작물도 많이 재배합니다. 답은 3번이에요. 보시면 물리적이라는 거는 이제 온도 처리라거나 그런 거 얘기하는데 냉수, 온탕, 냉수, 차가운 물, 온탕은 따뜻한 물이죠. 건열 처리, 건조시키고 열 처리하는 거. 온탕 진품도 따뜻한 물 처리죠. 그러니까 1번, 2번, 3번은 이제 물리적 소독, 종자 소독이에요. 근데 이 분리 소독은 이제 뭐냐면 화학적인 종자 소독법인데 농약 중에서 여러분 이제 액체 농약도 있지만 가루 농약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분리소독이라는 거는 화학적인 그런 약재를 쓰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4번이 이제 화학적 종자 소독이기 때문에 물리적 종자 소독 방법이 아닙니다.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유기물을 분해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토의 흡기성을 좋게 하고 정말 좋은 건데 뿌리의 발육을 저해하는 게 아니에요. 뿌리 발육에 도움을 줍니다. 토양에 굉장히 도움을 주거든요. 왜냐면 이 지렁이가 이제 먹고 배설되는 게 분변토라고 해요. 분변토를 시중에 팔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분변토 자체가 토양 구조를 입다운 구조, 이것도 좋은 거죠. 떼알 구조를 만들어주고 전체적으로 토양이 좁아지면서 뿌리 발육을 좋게 해주고 토양을 부드럽게 해주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지렁이가 많은 토양에는 굉장히 그 토양이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농장에서 생산된 사료를 급여한대요. 다시 한번 현재 사육되고 있는 가축이 자체 농장에서 생산된 사료. 와, 대단한 농장이에요. 가축도 키우고 사료도 키우고 이러한 급여를 하는 조건에서 목초지 및 사료작물의 재배지의 전환기간의 기준은 자 보시면은 이게 이제 원래 유기농 농장이 아니었어요. 그쵸? 아닌데 유기농 농장으로 이제 탈바꿈하고 싶어요. 그럼 약간의 그 궤도기가 필요하잖아요. 그 기간이 그 전환기간이라고 부르는데 그 기간이 몇 년이어야 되냐라는데 이건 1년입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동일 농장에서 가축 목초지 가축이 먹어야 될 그런 사료, 그다음에 사료작물 재배지
이런 걸 동시에 전환 시 사육 중인 가축이 해당 농장에서 생산된 사료를 먹이는 조건 하에서 목초지 및 사료작물의 재배지의 전환기간 1년이다. 요거 법적인 거니까 계속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사료작물 재배지의 전환기간은 1년이다. 이거 꼭 알아두세요. 해야 할 순서로 바르게 나열된 것은 자 3번입니다. 재배 작물을 정하고요. 온실 종류와 모양을 정합니다. 벨로형을 할 건지, 쓰리쿼터형을 할 건지, 양지부형을 할 건지 온실 틀을 정해요. 그리고 피복제 용도, 보온용인지 이런 것들을 정하고 피복제 규격을 사이즈를 정하고 그 다음에 견제성을 정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키포인트죠. 토양 무게를 산출하고자 한다. 아래 표를 참고해서 10아르의 경작 토양에서 10cm 깊이 건조 토양의 무게를 산출한 결과로 알맞은 것은 자 지금 여기를 좀 보시면 10cm 두께의 10아르 부피가 있고 용적 밀도가 나왔어요. 자 이거를 계산하면 밀도라는 건요. 부피분의 무게입니다. 부피분의 질량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잘 생각하셔서 대입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건조 토양의 무게를 하려면 저 보시면 이거를 반대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부피 곱하기 용적 밀도를 곱해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답이 사실 다 나와 있어요. 이거 곱하기 이거 하면은 바로 이제 이거 두 개 곱하면 건조한 토양 무게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 식을 잘 알고 있어야겠죠. 밀도는 부피분의 무게다. 부피분의 질량이다. 이렇게 아시면 무게 요걸 구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부피 곱하기 용적 밀도를 하는데 단위에 대한 이해예요. 단위를 맞춰줘야 돼요. 그래서 100 세제곱미터를 곱하기 1.20 그램 퍼 세제곱 센티미터 이걸 했을 때 이 100 이 1세제곱미터를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곱해 주셔야 되는데 답이 이제 12만 킬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단위를 좀 알아두셔야 되고 이 식을 두 개를 아시면 이거는 쉽게 푸는 문제예요. 사실 이렇게 숫자가 나왔을 때 이거 두 개 곱했을 때 다른 숫자가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답은 요거 12만 킬로그램입니다. 온실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래서 온실 효과가 사실 좋은 뜻으로 아닌 것은 알고 계시죠? 온실 효과는 대기 중에 있는 온실가스의 농도 증가로 지구에 들어온 열이 빠져나가지 못해서 온도가 점차 상승하는 효과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산화탄소, 메탄, 이산화질소, 수소 이런 가스들이 많이 온실 효과를 일으키는 건데 1번은 이건 온실 효과랑은 전혀 말이 되지 않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에요. 자, 궤경을 이용해서 번식하는 작물은 이건 식물의 영양기관에 대한 요 명칭을 하는 건데 고추는 이제 종자 번식, 그러니까 모종을 이용해서 하는 번식이고 감자는 궤경, 우리가 먹는 부위가 줄기예요. 괴상한 줄기, 덩이 줄기, 이거 줄기거든요. 고구마는 뿌리예요. 괴상한 뿌리. 덩이, 뿌리 얘기하는 거고 마늘은 주화, 마늘 그 하나하나의 조각을 하거나 그 주화라는 부위가 있습니다. 그 부위를 하는 영양 번식 기관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고추는요 이제 종자 번식이고요. 감자, 고구마, 마늘은 이제 그 식물체의 어떤 한 부위를 이용해서 번식하기 때문에 영양 번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친환경 인증기관의 인증 업무 중 축산물 인증 종류는 몇 가지인가요? 했을 때 2가지예요. 총 친환경 그런 인증 종류 4가지거든요. 그러니까 농산물 2개, 축산물 2개입니다. 그래서 유기축산물, 유기농 축산물, 유기축산물과 무항생제. 그래서 축산물 2개, 농산물 2개에서 총 4가지예요. 그래서 여기서 묻는 거는 축산물 묻는 거니까 이 2가지가 답입니다. 리사 저투입 지속농업은 환경친화형 지속농업을 추진하는 국가는 미국이에요. 요거 저투입 지속농업이 미국 하원의원이 청문회에서 처음 소개했대요. 그래서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종자의 발화 조건, 종자가 싹이 트기 위한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수온산입니다. 수온산. 근데 사실 저는 수온산광까지 외워요. 그래서 입을 좀 붙이셔야 되는데 수분, 온도, 산소, 광. 순서대로 외우세요. 수분이 먼저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산소가 많고 아무리 온도가 되어도 이 물을 좀 머금고 그래야지 이제 여러 효소가 발휘되기 때문에 수분이 먼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적정한 온도,
그다음에 호흡, 산소, 그다음에 그 종자에 따라서 광이 필요한 종자가 있고 광이 필요 없는 종자가 있고 광과 무관한 종자가 있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3대 조건 하면 수온, 산 이러니까 수분, 온도, 산소 이거 1번이 답이고요. 4가지 조건 하면 이 B까지 보시면 돼요. 토양의 비옥도 유지 및 증진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보시면은 단일 작목 잡부 체계를 유지시킨다. 자 토양을 그런 생물 쪽이나 물리적인 거나 이런 거 풍요롭게 하려면 다양한 잡부 체계, 다양한 작물을 이제 유지시키는 게 토양 비옥도상에는 굉장히 좋습니다. 자 품종의 형질과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자 1번이 맞아요. 품종의 형질이 다른 품종과 구별되는 것을 특성이라고 합니다. 이건 정의에 대한 얘기입니다. 품종의 형질이 다른 품종과 구별되는 특징을 특성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작물의 키에 장간, 단간, 숙기, 조색, 만증은 품종의 이것도 특성이라고 해요. 특성이라고 하고 그래서 작물의 생산, 품질, 저항, 적응성 등 품종의 형질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좀 구별해서 그래서 형질과 특성을 조금 정의를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볏짚, 보리짚, 풀, 왕겨 등으로 토양 표면을 덮어주는 방법을 멀칭이라고 한다. 자, 멀칭의 이점, 장점이 아닌 것은 첫 번째, 토양 침식을 방지하죠. 네, 만약에 비가 엄청나게 내렸는데 위에 토양 표면을 덮어준 멀칭을 했으면 토양 침식이 좀 덜 되거든요. 자 그리고 지온 조절이 됩니다. 지온을 높여줄 수도 있고 지온을 낮춰줄 수도 있는 그런 이제 방패막의 역할을 해주고 토양 수분이 날아가게 막아주는 역할도 해요. 근데 2번 과다 호흡이 아니라 오히려 토양 표면을 덮었기 때문에 뿌리가 호흡을 잘 못하게 해주는 그런 안 좋은 점이 역할을 줄 수 있어요. 특히 이제 비닐 멀칭 했을 때는요.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친환경 농업이 태동하게 된 배경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미국과 유럽 등 농업 선진국은 세계 농업 정책을 소비와 교역 위주에서 증산 중심에 전환하게 된 견인책을 했다. 이게 틀린 거예요. 우리 농업이 소비와 교역, 무역이 정말 활발해지잖아요. 그렇죠? 증산이 아니에요. 증산, 양을 늘리는 게 아니라 소비와 교역을 하기 위해서 점차 법이 더 강화되고 있거든요. 그쵸? 그래서 국제적으로 환경 보전 문제가 중요 쟁점이 되고 또 토양을 더 보호해야 된다는 그런 강요점이 생겨요. 그래서 유기농업 기능다 공부하실 때 토양을 강조해서 배우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농업 부분의 규제가 강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1번이 정확하게 틀렸고 증산 중심이 아닙니다. 자, 품종이 퇴화하는 원인 3가지에 해당되지 않은 것은 자, 유전적, 생리적, 병리적 이 3가지고 영양적은 아닙니다. 유전적은 이 자체에 교잡되거나 새로운 유전자가 혼합되거나 돌연변이가 생길 때 이 품종 자체의 특징이 퇴화되는 것을 얘기하고요. 생리적인 것은 기상환경, 재배 조건, 그런 저장 조건이 불량해서 퇴화하는 거. 병리적인 거는 병균, 바이러스들에 감염돼서 퇴화되는 이 3가지를 보시면 됩니다. 자, 세포에서 상동염색체가 존재하는 것은 얘기했는데 상동염색체가 요겁니다. 두 쌍의 형태와 유전장이 쌍이 되는 한 쌍의 염색체를 읽었는데 이 상동염색체는 어디서 나오냐면 이 핵에서 나옵니다. 자, 토마토를 재배하는 온실, 그러니까 비닐하우스, 유리 온실 뭐 이런 것들에 탄산가스, CO2를 조입하는 목적은 무엇이냐면은 이게 탄산십이라고 하는데 광합성을 촉진하기 위해서 그래요. 일반적으로 대기 중에는 0.003의 이렇게 이제 소수의 그런 광합성 대기 중에 이제 가스가 들어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이산화탄소 포화점이 다가가기에는 조금 부족한 거죠. 0.03. 그쵸? 이게 0.03이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부족해요. 광합성 포화가 되기에는. 그쵸? 그래서 광합성을 더 촉진하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탄산가스를 주입하는 게 탄산십입니다. 탄산십이. 예. 그래서 광합성을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 게 이제 시설 내에서 하는 겁니다. 노지에서는 하지 않아요. 왜냐면 노지에서는 대기의 교류로 인해서 인위적으로 기왕 탄산가스를 줬으면 날아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탄산십이 꼭 알아두세요. 여기까지 기출문제 풀이였습니다.